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그 레이싱카, 기업이나 공력 장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레디컬이라고 하는 프로토타입 이제 경주용으로 나오는 자동차입니다. 지붕이 아예 없고요. 이제 바닥에 완전히 앉아서 가는 그런 느낌의 자동차거든요. 이제 저 뒤에 이제 저게 공력 장비가 윙이라고 하는 장비가 달려 있고요. 멋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차랑 생긴 모양 자체가 좀 많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르게 생긴 이유가 사실 저 그 공력 장비들의 디자인들을 차체 셰시에다가 이렇게 입혀놓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경주차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차가 점점점 바닥으로 내리앉는 힘이 생기게 돼요. 다운포스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차 무게가 400kg대밖에 안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저 차가 이제 최고 속도로 달릴 때에는 실제로 타이어가 땅에 눌리는 힘은 그 400kg를 눌리는 힘이 아니라 거의 1톤 정도의 힘이 눌리는. 엄청난 힘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더 꽉 누르면 타이어는 더 땅에 끈끈하게 달라붙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F1을 비롯해서 이제 꽤 많은 이런 오픈휠이나 포뮬러나 프로토타입 경주차들이 특정 속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차 무게보다 더 큰 다운포스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론적으로는 터널 위에 거꾸로 붙어서도 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누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속도만 유지한다면은 차가 완전히 거꾸로 붙어서도 눌러주니까 누가 이제 붙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운포스가 나오는 자동차의 어떤 이런 그 압력 차이로 인해서 네. 비행기 날개를 거꾸로 붙여놓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비행기 날개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위로 뜨는 뜨죠. 양력이 생기는 네. 구조잖아요. 그거를 이 차 전체가 그 역할을 거꾸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옆모습을 쭉 보게 되면 바닥은 평평하고 그리고 이제 위로는 후드 그리고 지붕이 올라왔다 다시 트렁크가 떨어지는 이런 식의 모양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래쪽의 길이보다 위쪽의 표면적 길이가 훨씬 더 길거든요. 그럼 이제 공기는 위쪽을 더 먼 거리를 빨리 지나가야 되고 아래쪽은 좀 느리게 지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쪽이 유속이 빨라지면서 압력은 낮아지게 되고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아져서 차를 위로 뛰어오르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비행기 날개랑 거의 비슷한 형상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들이 우리가 고속도로 달릴 때 막 옛날 국산차들은 이렇게 고속으로 가면은 뭔가 차가 이렇게 막 노는 느낌이 난다. 이렇게 가요. 네, 점점 이륙하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사실 그게 진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차가 이 양력이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됩니다. 고속에서. 실제 날고 있다. 실제 이제 날기 직전으로 이제 뭔가 붕붕붕 뛸 날고 준비를 싶어 한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는 순간 타이어가 땅에서 떨어지면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떨어지겠죠, 속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차는 내려올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영역에서 찰랑찰랑 거리게 되겠죠. 이제. 날랑말랑해서 왔다 갔다. 네, 근데 이제 뭐 표현 좀 과장되게 한 거지만 어쨌든 원래 차 무게보다는 좀 더 가벼운 상태가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빨리 달린다 하는 차들 아니면 출력이 좀 높은 차들, 스포츠카들 이런 거 보면은 뒤에 트렁크 위에 보면 뭐 이렇게 날개 같은 게 좀 달려 있어요. 맞아요. 스포일러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또 윙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사실 두 개가 약간 좀 다른 공력 장비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달아서 이제 이 위로 뛰는 힘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땅으로 내려누르는 힘으로 이제 뒤바꿔버리는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항성님이 그래서 질문해 주셨는데 리어윙을 그래서 다는 거냐 이런 점이 있었거든요. 네, 리어윙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개발된 목적은 그러니까 양력을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그 차가 앞쪽에서 받는 그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차가 이 공기라고 하는 벽을 뚫고 지나가면 예. 그러면은 이 뚫린 공기가 다시 차의 뒷면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순간적으로 이제 약간 진공이 형성이 됩니다. 공기층이 양쪽으로 갈라졌다가 네. 차가 그 사이를 빠져나간 다음에는 떨어졌던 공기가 다시 이제 만나야 되는데 네. 그게 순식간에 달라붙지는 못하니까 일종의 그 진공령이 생겨서 그 진공이 차의 뒷부분의 트렁크를 뒤로 잡아 끄는 힘이 생겨요. 이것도 이제 주행 저항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스포일러
타이어의 목적은 그 진공 영역의 이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동시에 이제 약간의 양력을 감소시키는 목적도 겸하고 있었던 거죠. 속도가 굉장히 네. 빠를 때 이제 또 효과가 있는 거고. 보통은 이제 시속 예. 한 80에서 100km 이상으로 올라가는 영역에서는 스포일러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영상 속의 자동차 같이 트렁크 리드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는 핀 같은 게 아니라 아예 기둥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위에 비행기 날개처럼 붙어 있는. 네, 이제 요거는 정말 윙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게 되거든요. 네, 이제 요 정도까지 달리게 되면은 고속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비행기 날개 거꾸로 붙여놓은 거랑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차를 아주 액티브하게 바닥으로 내리누르는 힘을 만들어서 똑같은 차량이지만 똑같은 타이어를 달고도 훨씬 더 코너링 스피드를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윙이 없을 때는 뭐 이 코너를 100km밖에 못 들었다 한다면 이제 윙이 달리게 되면 차를 더 바닥으로 꽉 눌러주고 있으니까 타이어가 더 열일할 수 있게 돼서 그 코너를 120km 이상으로도 도는 게 가능해지고 네, 이게 이제 주행 성능의 차이가 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운 포스가 너무 세도 안 좋지 않느냐라는 또 질문이 맞습니다. 나왔는데 의아님께서 네네네. 예. 다운포스가 강해지면 말 그대로 차가 실제 무거워지는 느낌이 그러니까. 들기 때문에 더 무거운 차가 되는 거잖아요, 차가. 그러니까 실제 관성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타이어를 바닥으로 짓누르는 그 힘이 세지면 이제 타이어의 이 처짐량도 많아지게 되고 거기서 오는 이 구름 저항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윙이 높은 바등각을 달고 있는 세팅으로 가게 되면 최고 속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얻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운포스가 강해지면 직선이 긴 구간 같은 데서는 최고 속도가 몇십 킬로 정도는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가변형 윙도 있어요. 직선에서는 윙이 아예 펼쳐져서 저항이 없어지고 코너에 들어갈 때는 윙이 역할을 하게끔 펼쳐지고 네, 이제 이러한 형태의 윙들도 레이스에서는 쓰인 적이 있었어요. 요거 전기가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전기거나 역학적으로 해석을 아니면 하는 뭔가 케이블을 당겼다 놨다 해준다거나 뭐 스프링의 힘을 이용한다거나 네, 이제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왜 레이싱카는 40rpm을 쓰는 게 좋을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그 조금 전에 레디컬 같은 경우에는 한 11,000rpm 정도까지 엔진이 회전하는 경주차거든요. 여기서 잠깐 그 기본적인 차의 RPM이 몇이죠? 비교하게 하려면은 맞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네, 예.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 보통의 휘발유 엔진들은 이 회전수 한계가 6,000rpm, 많으면 한 7,000rpm. 네, 요 정도 선이고요.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4,000rpm 정도가 회전 한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스포츠카 엔진 중에서 뭐 8,000rpm으로 돌아가는 엔진들 아니면 9,000rpm으로 돌아가는 이런 초고회전 엔진들이 양산 엔진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현행 시판 모델 중에서는 911에서 나오는 GT3라는 모델, 요게 이제 9,000rpm까지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요즘에는 사실 배기가스 규제 때문에 이 고회전 엔진들이 점점 없어지고는 있는데 페라리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000rpm 정도까지 회전을 하는 그런 스포츠카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S2000이라고 이 199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나왔던 그 오픈카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도 4기통 엔진인데 9,000rpm까지 회전을 했었던. 네, 이제 당시에 혼다의 그 F1 엔진 기술을 그대로 양산 엔진처럼 이렇게 뭐 넣었다라고 막 홍보를 많이 하기도 했었던 그러한 엔진들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점점점 이 현대로 오면서 저 초고회전 엔진들은 이제 천연기념물처럼 좀 사라지고 있어요. 네, 점점 개체수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엔진 회전수가 높으면은 뭐가 좋느냐? 우리 1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일부. 그때 사실 우리가 토크와 또 기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렇죠. 나눴잖아요. 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엔진이 기본적으로 내는 토크는 이 1톤짜리 차를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힘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힘을 증폭하기 위해서 변속기라는 존재가 필요하다. 예.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까 얘기했던 그 기어비의 개념이 다시 나와야 돼요. 네. 그 기어비를 더 높게 쓰는 게 가능해져요.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6,000rpm 2단에서 100km 나오는 차가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9,000rpm으로 회전할 수 있는 스포츠카가 똑같이 2단에서 최고 회전수인 9,000rpm을 달릴 때 100km를 달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똑같이 2단에 100km를 나오긴 하지만 한쪽은 6,000rpm인데 그거를 기어비를 통해서 100km 전환하는 거고요. 네. 한쪽은 더 1.5배가 더 빠른 엔진 회전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100km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기어비가 1.5배만큼 더 높은 기어비를 쓰고 있다라는 의미가
의미가 돼요. 그래서 1.5배 높은 기업을 쓴다라는 얘기는 결국 토크가 50% 증대가 더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어렵지만 회전수가 높은 게 되게 큰 자산이에요, 엔진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게 그 능력치입니다, 능력치. 그래서 더 높은 능력치를 더 높은 기어비를 이용해서 토크를 더 높게 쓰면서 같은 속도를 갈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배기량이지만 2000cc인데 6000rpm에서 150마력을 내는 차와 9000rpm에서 150마력을 내는 차는 사실상 같은 급의 차는 아닌 거예요. 네, 9000rpm을 쓰는 쪽이 훨씬 빠르게 가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굳이 레이스카에서 이렇게 고회전에 목매는 이유는 엔진 출력을 높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뭐 터보 차저라든지 슈퍼 차저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부수적인 장비를 올려가지고 출력을 높이게 되면 그게 이제 고스란히 무게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고장날 요소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연흡기 방식이면서 초고회전 방식으로만 가게 되면 사실상 그런 어떤 무게 증가를 피할 수도 있고 구조도 훨씬 더 심플해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드라이버 입장에서 엔진을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 돼요. 토크가 발생하는 그 커브가 훨씬 더 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초고회전 엔진이 주는 매력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초고회전 엔진을 반박하는 인터넷에서 제가 보는 가장 잘못된 의견들이 초고회전 엔진은 그래봤자 최대 토크가 터보 엔진보다는 낮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하이 RPM을 쓰는 대신에 그냥 터보 차저를 붙여서 토크를 50%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것보다 초고회전 엔진을 높은 기어비를 씀으로써 얻는 토크의 증가분이 터보 차저의 효과를 뛰어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게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하죠. 아마 지금 기어비를 높게 한다, 네. 낮게 한다, 요 부분이 지금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기어비를 것 같아요. 높게 한다. 우리 아까 자전거 얘기로 다시 돌아가요. 예, 네, 좋습니다. 다시. 자, 네. 자전거 얘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제 언덕길을 올라갈 때 그 1단기에다가 걸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어떤 일이 생기죠? 페달을 열심히 굴리는데 바퀴는 천천히 돌죠.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의 발이 600만 불 사나이처럼 엄청 빨리 돌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자전거는 굉장히 빠르게 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고회전 엔진이 결국 그 페달링을 할 수 있는 속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렇게 네. 많이 밟아야 빨리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낮은 기어에서도 회전수가 높아지면 빨리 못 간다라는 그 선입견이 깨지게 되는 거죠. 회전수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예, 예. 폭주적 자전거. 예. 폭주적 자전거. 어. 저 어릴 때 폭주적 자전거 탔거든요. 그 아까 레디컬처럼 이렇게 1000rpm 이상 올라가는 거면은 약간 한 4차원의 영역으로 살짝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약간 이 세상이랑 약간 좀 단절돼서 나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 뭔가 다른 감각이 좀 느껴져요. 뭔가. 그렇죠. 약간 감각이 달라요. 다른 그것만의 감각이 매력이 있군요. 있나 네, 봐요. 네. 그러니까요. 확실히 감각이 다르고 그리고 또 고회전 엔진들이 또 브랜드마다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계속 S2000이랑 뭐 RX8이랑 댓글에 나왔는데 S2000은 9000rpm을 향해서 쭉 돌아가면 뭔가 엔진이 막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막 오거든요. 그런데 로터리 엔진 같은 경우에는 9000rpm을 향해서 돌아가면 흡사 무한 회전해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질량감으로 사라져버려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저기 있는 게 저는 엔진에 대한 거를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되게 이런 로터리 엔진, 막 다른 엔진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몰라서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엔진의 그 방식은 사실 지금은 거의 다 통일화가 됐어요. 사행정 사이클의 엔진으로 그냥 대부분의 엔진들은 그냥 99.9%는 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 실린더가 위아래로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면서 연소 작용을 하고 그게 우리 그 자전거 페달처럼 생겨 있는 크랭크축을 돌리면서 원운동으로 바뀌는 그쵸. 형태의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츠다가 개발했던 로터리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형상이 약간 이렇게 팔자 눈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좀 생겨가지고 그 사이에 삼각형 형태의 로터가 그 실린더 내벽을 약간 이렇게 긁으면서 현심 회전 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애초에 실린더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 원 운동 자체가 이게 원형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랭크 축이라는 것도 개념이 필요가 없고 그냥 그 로터의 힘을 그대로 바퀴로 전달만 해주면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고회전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그 부품의 개수가 적어서 쉽게 고회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었죠. 내구성이 안 좋고 그리고 기름을 정말 신나게 먹었어요. 네. 큰 단점인데요.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배기가스 규제가 심한 요즘에는 로터리 엔진은 이제 다 멸종되어 버린 상태고요. 방금 말씀하신 고회전에 대한 것도 생물로 치면 이 맥박이 이제 빈맥이냐 뭐 이런 걸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맥박이 굉장히 빠르다. 또 맥박이 느리지만 심장이 펌핑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네. 한 번에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피해 양이 굉장히 많다. 오, 요게 사실 생물도 맞아요. 작은 생물은 빈맥이고 굉장히 빠르게 맥박을 치고 그렇죠. 네 빨리빨리 돌리는데 네. 또 이 좀 큰 생명체들은 느리단 말이죠. 네.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얘네 수명이에요. 빈맥이면은 수명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 고회전이 차량이 조금 수명이 짧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계속 예. 그 고회전에 노출시킨 채로 운행을 많이 한다 그러면 당연히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그러니까요. 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운전자들이 이게 9,000rpm을 돌릴 수 있는 엔진이라서 그 차를 항상 9,000rpm 운전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좀 마진이 높게 설계된 엔진인데 저회전으로 데일리로 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구성이 더 좋을 수도 있죠. 문제는 없다. 오히려 그 그래서. 고회전을 버틸 수 있는 그렇죠. 설계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고 영상이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 끔찍한 사고죠. 네. 날아가 버려요. 네, 날아가 버려요. 와. 지금 저 차 바닥 보면 형태가 좀 특이하게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와. 어떡해. 어떻게 괜찮으셔야 될 텐데. 날아갈 것 같아. 어떡해. 어우. 자, 공통점이 있죠. 다 일단 하늘로 뜬다라는 거. 날아가죠. 네. 그러네요. 과연 과실은 몇 대 몇일까요? 이거 과실까지 나오나요, 이거? 어우, 하늘 와, 날아. 진짜 날아요. 네. 아이고야. 이거 불났어, 어떡해. 불이 나는군요, 정말. 오! 와, 방금. 와, 이거 우와. 진짜. 네, 저건 정말 큰 사고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그대로 날아가 버리네. 에어로다이나믹에 관련돼서 다운포스가 만들어지는 경주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에어로다이나믹이 사실은 좀 양날의 검인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저 다운포스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행기의 날개를 거꾸로 만들어 놓은 효과에 가깝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차가 있으면 우리 그 차의 배 아래쪽,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상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노면이랑 차의 아래쪽 부분으로 통과하는 기류가 있고요. 그리고 차의 위쪽으로 지나가는 기류가 생기는데 이 위쪽에 있는 기류가 속도가 빨라지고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쪽이 압력이 낮고 밑에가 압력이 높으니까 위로 뜨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였던 경주차들은 오히려 이 차의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영역, 이쪽 부분을 압력을 굉장히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속을 배 밑으로 지나가는 부분들을 아주 빠르게 뺄 수 있게끔 아까 차가 뒤집혔을 때 보셨겠지만은 차 밑으로 지나가는 부분들이 높이가 굉장히 좀 낮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베인이라고 해서 날개, 핀 같은 거죠. 긴 가이드 같은 게 이 아래쪽에 붙어가지고 차 바닥에 붙어가지고 더 유속을 빠르게 당겨줄 수 있는 형태의 구조물들을 아래쪽에 숨겨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이제 뒷범퍼 끝단에는 디퓨저라고 해서 이제 그 공기들이 다시 위쪽에서 나오는 공기들이랑 좀 빠르게 확산돼서
있게끔 해주는 진짜 디퓨저네요. 네, 진짜 디퓨저예요. 네, 그러한 장비들이 달려 있으면서 이제는 위쪽의 기류보다 아래쪽 기류가 압력을 더 낮게 만들어서 그게 이제 낮으니까 차가 아래쪽으로 빨려 내려가는 네, 석션 효과가 생기게 되는 그걸 이용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앞쪽에서 맞는 이 공기의 양이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기가 차의 위와 아래로 적절하게 배분돼 가지고 들어가줘야지만 다운포스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레이싱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경합을 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다면은 다른 차가 약간 기류를 바꿔서 그런. 맞습니다. 네. 지금 그치. 나오는 사고들의 장면들의 대부분은 앞에 다른 차가 달리고 있는 조건이고 그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그 차에 바짝 붙어가는 이러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설계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환경을 그대로 실험을 했을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앞에 들어오는 공기가 부족하다거나 그렇죠. 뭔가 차이가 생기면은 설계랑 다르게 얘가 설계할 때 실험했던 그 형태대로 안 가는 거야. 아, 지금 댓글이 어티에어라고 이제 바로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와. 앞차가 이렇게 찢어버리고 간 그 공기의 흐름, 이 엉켜져 있는 그거를 뒷차가 맞게 되면 원래 설계했던 그 기류의 속도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까 그 중간에 보면 경기장에 약간 이런 작은 언덕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운포스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륙을 하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은 이거 한문철 선생님 오시면은 앞차 과실이 일단 맞네요. 약간 한 5%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닿았어도 한문철 선생님 딱 보시면은 네. 이복에 공기를 잘못했어. 이거는 공기 탓이 있어. 네. 그냥 공기를 더티하게 만들었거든 앞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 그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사실 비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과실이 없는데. 아, 진짜 뭔가 그 과실을 얻어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드라이버들은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뒷차를 따라가서 그러면 더티어를 맞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레이싱이니까. 레이싱이어서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앞차를 바짝 쫓아가면 얻는 어드밴티지가 또 있습니다. 혹시 마라톤 할 때 그렇죠. 앞 사람이 공기 저항을 좀 줄여주면은 네. 뒤에서 편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요거 그러네. 원래 그 전략이에요. 네, 슬립스트림이라고도 하고 지금 드래프트라고도 표현하고 맞아요. 두 가지 다 맞는 예, 표현이거든요. 네, 사실 그걸 이용하면 뒷차는 약간 연료를 아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저항이 줄어든 상태를 이용해서 똑같은 마력이어도 내가 이 앞차보다 더 빨리 가속할 수 있는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추월 전략으로 접근을 하다가 저렇게 운이 좀 없으면 네, 이 기류가 깨지면서 다운포스가 한 번에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차가 없는데도 다운포스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드라이버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언더스티어라든지 오버스티어라든지 이런 뭔가 타이어가 접지 한계를 넘어서면서 차가 이제 측면으로 미끄러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차에 달려있는 에어로다이나믹 장비들은 사실상 기류가 정확히 차의 길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맞았을 때 그때 기준으로 이 힘을 받게끔 설계가 그쵸, 되어 그쵸. 있는데 차가 이제 측면으로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날개 방향이 오는 공기 방향이랑 옆으로 비껴지게 되죠. 그쵸. 그러면 이 날개 위를 지나가는 기류의 속도가 느려지는 효과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린 게 날개가 없을 때 다운포스가 작용하지 않을 때는 100km밖에 못 돌던 코너를 이 날개가 달리면 뭐 120으로 달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120에서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예. 타이어가 한번 그립을 잃었다. 그리고 차가 이제 측면으로 스핀을 하기 시작했다. 예. 그러면 그 추가 20km의 속도를 가능하게 해줬던 다운포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 차는 100km밖에 못 도는 차인데 그 다운포스 효과가 사라지니까 이 미끄러짐이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는 더 미끄러지게 되고 그럼 더 다운포스를 못 받게 되고 그대로 스핀해서 이제 아까처럼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에어로다이나믹이 달려있는 강한 차들의 약간 좀 양날의 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드라이버가 신경 써야 될 게 엄청 많네요, 진짜. 그러니까 전문적인 영역이겠죠.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